통영의 작은 바닷가, 마을, 짠 내 섞인 바람과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 그리고 잔잔한 파도 소리가 세상의 전부였던 그곳에서 김보람은 그녀의 세상 전부를 잃었다. 평생을 그녀의 우주였던 할머니가 지난밤 고요히 눈을 감은 것이다. 장례는 조촐하고도 외롭게 치러졌다. 24세의 보람은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할머니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낡은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수평선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슬픔은 소리 없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와 그녀의 마음을 적시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몇 안 되는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손때 묻은 흑백 사진 몇 장. 그것이 한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한 여인의 삶의 전부였다. 바로 그때 그녀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위에는 할머니의 익숙한 글씨체로 쓰인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사랑하는 내 손녀 보람이에게.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였다. 보람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보람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미는 이미 내 곁에 없겠구나. 너무 많이 울지는 마라. 내 강아지. 할미는 네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늘에서 빌고 있을 테니. 내 손녀에게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다. 이 오동나무 상자를 서울에 있는 내 오랜 친구 박옥자에게 전해주렴. 그 친구는 아마 인사동의 시간의 흔적이라는 낡은 책방을 여전히 지키고 있을 게다. 이 상자를 전해주고 그 후에는 훨훨 내 날개로 너의 세상을 찾아 날아가거라. 이 좁고 낡은 바닷가 마을이 더 이상 너를 가두지 못하도록. 편지의 마지막에는 수십 년은 된 듯한 낡은 서울의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보람은 오동나무 상자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녀에게 이 마을을 떠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이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이라면 그녀는 지켜야만 했다. 며칠 후 보람은 최소한의 짐과 할머니의 유언이 담긴 오동나무 상자를 들고 서울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할머니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다. 몇 시간의 시간이 흐르고 버스는 서울의 거대한 고속버스 터미널에 그녀를 내려놓았다. 버스의 문이 열리는 순간 보람은 완전히 다른 세상과 마주했다. 그녀의 고향 마을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강물처럼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귀를 찢을 듯한 소음과 현기증 나는 속도,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차가운 빌딩 숲. 그녀는 이 거대하고 무심한 도시의 한가운데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한 점의 섬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낡은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는 큰맘 먹고 택시에 올라탔다. 기사님, 이 주소로 가주세요. 택시는 복잡한 서울의 도로를 한참이나 달렸다. 마침내 택시가 멈춰 선 곳은 할머니의 편지에 적혀 있던 그 주소가 맞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시간의 흔적이라는 낡은 책방 대신 번쩍이는 통유리로 된 세련된 프랜차이즈 카페가 자리하고 있었다. 기사님, 혹시 이 근처에 시간의 흔적이라는 헌책방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낡은 책방 말이요. 그거 재개발 때문에 없어진 지 벌써 5년도 넘었어.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나 변했는데 아가씨는 어디서 뭘 하다 이제 와서 그걸 찾고 그래. 택시기사의 무심한 한마디에 보람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유일한 단서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녀는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낯선 서울의 거리를 하염없이 걸었다. 해는 저물고 도시의 넌사인이 현란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 화려한 불빛 속에서 그녀는 더욱 외로워졌다. 이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녀는 남은 돈을 계산했다. 그리고는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가장 좁은 그녀만의 공간을 찾아 나섰다. 그녀가 찾은 곳은 가파른 언덕 위에 개미집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낡은 동네의 작은 옥탑방이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고 눅눅한 공간.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 밤 보람은 텅 빈 옥탑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불빛들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 불빛들은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시리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 놓인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가만히 쓸어보았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것 하나뿐이었다. 그녀의 과거와 그녀의 임무,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 무거운 상자. 그녀는 이 거대하고 차가운 도시에서 과연 할머니의 마지막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캄캄한 방 안에서 그녀는 오동나무 상자를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그녀의 작은 흐느낌이 희미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삶은 김보람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외로웠다. 그녀는 할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벌기 위해 홍대의 한 시끄러운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곳은 그녀가 살아왔던 고향 마을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인 세상이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손님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고함과 주문 소리, 그리고 단 1초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는 살인적인 속도. 보람의 순박하고 느긋한 성품은 그곳에서 답답하고 눈치 없는 것으로 취급받기 일쑤였다. 야, 김보람 아번 테이블 빨리 안 가고 뭐 해? 매니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에게 소리를 질렀고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은 촌스러운 그녀의 사투리를 흉내내며 뒤에서 낄낄거렸다. 그녀는 그 모든 멸시와 무시를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에게는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일이 끝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작은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시간. 그것은 그녀에게 하루 중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 낡은 옥탑방의 문을 열면 그녀를 방이는 것은 차가운 공기와
지독한 고독뿐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옆방, 또 다른 옥탑방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다. 그녀의 유일한 이웃, 한지욱이었다. 그는 IT 회사의 앱 디자이너였다. 늘 검은색 옷차림에 귀에는 무선 이어폰을 꽂고 세상 모든 것에 짜증이 난 듯한 날카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는 보람이 이곳에 이사온 첫날부터 그녀를 성가신 존재로 여기는 듯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최악이었다. 보람은 고향에서 가져온 된장과 고추장을 햇볕에 말리기 위해 옥상의 공동 공간에 널어놓았다. 하지만 그것을 본 지욱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에게 말했다. 저기요, 이런 냄새 나는 거 여기다 널어놓으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라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여긴 시골 헛간이 아닙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보람은 얼굴이 빨개진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당장 치울게요. 그 후로도 두 사람의 마찰은 계속되었다. 보람이 밤늦게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작은 소리로 옛 노래를 흥얼거리면 옆집에서 어김없이 벽을 쿵 하고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보람이라는 존재에 모든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다. 보람에게 그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차가움과 무관심을 상징하는 하나의 거대한 벽과도 같았다. 그녀의 유일한 위로는 할머니의 낡은 오동나무 상자였다. 그녀는 매일 밤 아무도 없는 방에서 그 상자를 끌어안고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 나 너무 힘들어. 여긴 너무 춥고 너무 외로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할머니의 친구, 박옥자 할머니는 대체 어디에 계신 걸까? 그녀는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상자가 자신과 이 낯선 세상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라고 믿었다. 한편 한지욱 역시 자신만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었다. 그의 차가움은 사실 그의 상처 입은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였다. 그는 몇 년 전 가장 믿었던 친구와 동업했던 회사에서 처참하게 배신을 당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고 그 후로 세상의 어떤 누구도 믿지 않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옆방으로 이사온 저 촌스럽고 순진에 빠진 여자가 처음에는 몹시 성가셨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옥상에서 밤하늘을 보며 작은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 낡은 상자를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끌어안고 눈물 찢는 모습, 그녀의 그 서툰 모습 속에서 그는 자신이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어떤 순수함을 발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상처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도 보람은 고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옥상에 앉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수백만 개였지만 그 어떤 불빛도 그녀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서 외로움과 서러움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그녀는 할머니의 상자를 부서져라 끌어안고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지욱이 자신의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벽을 타고 희미하게 전해져 오는 한 여자의 억눌린 울음소리. 그는 평소처럼 짜증을 내며 헤드폰을 끼고 음악 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녀의 울음소리가 그의 심장을 자꾸만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헤드폰을 벗었다. 그리고는 가만히 벽에 귀를 대고 그녀의 슬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얼음장 같던 마음의 벽에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성가셨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저토록 서럽게 우는 저 여자의 그 낡은 상자 안에는 대체 어떤 사연이 잠들어 있는 것일까? 두 개의 외로운 섬은 아직 서로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연결해 줄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다리가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놓여지고 있는 중이었다. 서울의 밤은 김보람에게 유난히 춥고 길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옥탑방의 얇은 벽으로는 밤의 한기를 막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고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차가운 방 안에 홀로 앉아있는 날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할머니의 오동나무 상자는 그녀의 유일한 말벗이었지만 상자는 그녀에게 어떤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 그날도 보람은 지친 몸을 이끌고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귓게 아주 희미하고 가냘픈 소리가 들려왔다. 영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골목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보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소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비에 흠뻑 젖은 작은 판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작은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녀석은 다리 한쪽을 심하게 다친 듯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채 애처롭게 울고 있었다. 그 순간 보람은 그 작은 고양이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이 거대하고 차가운 도시에서 기댈 곳 하나 없이 홀로 상처 입고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녀는 차마 그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벗어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리고는 자신의 옥탑방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빠듯한 생활비에도 불구하고 약국으로 달려가 소독약과 붕대를 사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비상 식량이었던 참치 통조림을 따서 고양이에게 내밀었다. 괜찮아. 아가, 이제 괜찮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그녀는 다친 고양이의 상처를 정성껏 소독해주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리고는 녀석에게 나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언젠가 이 상처를 딛고 훨훨 자유롭게 날아오르기를 바라는
그녀의 마음을 담아서. 하지만 그녀의 그 작은 선행은 옆방의 얼음 왕자를 다시 한번 심기 불편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고통과 불안함에 나비가 울기 시작한 것이다. 야옹, 야옹. 그 울음소리는 낡은 옥탑방의 얇은 벽을 타고 그대로 한지욱의 방으로 전달되었다. 지욱은 중요한 프로젝트의 마감일 때문에 며칠째 밤샘 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조용히 좀 합시다. 여기가 동물농장인 줄 알아요. 그는 참지 못하고 벽을 쿵 하고 내리쳤다. 그 소리에 보람은 화들짝 놀랐다. 그녀는 죄책감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나비를 끌어안고 쉬 하며 녀석을 달랬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방문을 열고 지욱에게 사과를 하러 나갔다. 저기요. 죄송합니다. 고양이가 너무 아파서.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욱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자신의 방문을 거칠게 열고 나왔다. 아니, 아가씨, 여기가 무슨 고아원입니까? 길바닥에 버려진 것들을 자꾸 집 안으로 끌어들이게. 제발 저한테 피해 좀 주지 마십시오. 그가 막 더 심한 말을 쏟아내려던 순간 그의 시선이 보람의 품에 안겨있는 작은 생명체에게로 향했다. 비에 젖어 덜덜 떨고 있는 작은 아기 고양이, 그리고 그 다리에 서툴게 감겨있는 하얀 붕대, 그리고 그 고양이를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끌어안고 있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듯한 보람의 얼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우개의 모든 분노가 거짓말처럼 멈춰버렸다. 그의 얼음장 같던 심장 위로 그가 아주 오래전에 잊고 살았던 어떤 감정의 파문이 희미하게 일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연민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보람에게 다가갔다. 잠깐, 이리 줘봐요. 그는 보람의 품에서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건네받았다. 그는 고양이의 다리를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살폈다. 이렇게 가만오면 안 돼. 뼈가 잘못 붙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처도 덧나겠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더 이상 날카롭지는 않았다. 그는 고양이를 안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잠시 후 제대로 된 구급상자를 들고 다시 나왔다. 그는 보람의 방 좁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아주 능숙한 솜씨로 나비의 상처를 다시 소독하고 부목을 대어 붕대를 단단하게 다시 감아주었다. 보람은 그런 그의 모습을 아무 말 없이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이런 따뜻한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니.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수의사셨어요. 지욱이 붕대를 다 감고 나서 툭 하고 한마디를 던졌다. 어깨 너머로 좀 봤죠. 그것이 그가 10년 만에 타인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 순간이라는 것을 보람은 알지 못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는 방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다시 돌아보며 말했다. 그리고 고양이는 사람이 먹는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신장에 무리가 가니까 필요한 사료랑 모래는 내가 인터넷으로 주문해 줄게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자신의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보람은 잠시 동안 멍하니 그의 닫힌 방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품에서 한결 편안한 모습으로 잠이 든 나비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서울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춥기만 한 도시는 아닐지도 모른다고. 저 얼음장 같은 남자에게도 사실은 따뜻한 심장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고. 상처 입은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두 개의 외로운 섬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연결시켜주고 있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겨울에 아주 작은 봄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옥탑방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얼음벽에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한지욱은 김보람의 존재를 성가신 소음으로 여기지 않았고, 김보람 역시 그를 차가운 도시의 벽으로만 느끼지 않게 되었다. 이틀 후 지욱이 주문한 고양이 사료와 모래, 그리고 작은 장난감들이 보람의 방문 앞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보람은 문 앞에 놓인 선물들을 보고 놀라움과 함께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툰 글씨로 고맙습니다 라는 작은 메모를 써서 그의 방문 앞에 붙여두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말을 섞지는 않았다. 하지만 옥상에서 마주칠 때면 어색하게나마 서로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네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 외로운 섬을 잇는 아주 작고 위태로운 첫 번째 달이었다. 며칠 후 보람은 자신의 방 안에서 진하게 풍겨오는 된장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그녀가 고향에서 직접 담가 가져온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시골 된장이었다. 서울에 온 이후 늘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녀는 문득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구수하고 뜨끈한 된장찌개가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그녀는 작은 뚝배기에 쌀뜨물을 붓고 된장을 풀었다. 그리고는 무와 두부, 호박을 썰어 넣고 보글보글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열린 창문을 타고 옥상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 시각 한지욱은 자신의 방 안에서 컵라면으로 늦은 저녁을 해결하고 있었다. 그는 며칠째 회사 앱 개발 프로젝트의 막바지 스트레스로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의 세상은 차가운 코드와 인공적인 모니터 불빛, 그리고 MSG 가득한 인스턴트 음식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코끝으로 아주 낯설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익숙한 냄새 하나가 스며들었다. 구수하고 깊은 된장찌개 냄새.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지욱의 머릿속 아주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상자 하나가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의 기억은
20여 년 전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맞벌이를 하셨던 부모님 대신 그를 키워주었던 시골의 할머니 댁, 매일 저녁 아궁이에 부를 때 가마솥에 끓여주시던 할머니의 그 된장찌개,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던 그의 영혼을 위로해주던 바로 그 냄새.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그는 다시는 그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 기억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일부러 지워버리고 살아왔다. 하지만 옆방에서 넘어온 그 된장찌개 냄새는 그가 20년간 쌓아 올렸던 차가운 방어벽을 너무나도 쉽게 허물어 버렸다. 그의 눈가에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것이 핑 하고 맺혔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컵라면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문을 열고 옆방 보람의 방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누구세요? 보람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지욱은 한참을 망설이다 아주 작은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옆집 남자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보람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욱은 쑥스러움에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저기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의 그 서툰 한마디에 보람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서울에 온 이후 처음으로 진심 어린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아, 마침 저도 막 저녁 먹으려던 참이었는데 괜찮으시면 들어오셔서 같이 드실래요? 지욱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발은 이미 보람의 작고 아늑한 방 안으로 향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작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았다.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그리고 할머니가 담가주신 묵은지. 단출한 밥상이었지만 지욱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더 따뜻하고 맛있었다. 그의 발치에서는 나비가 만족스러운 듯 그르렁거리고 있었다. 맛있네요. 지욱이 말했다. 꼭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랑 똑같아요. 그 말을 시작으로 두 사람 사이에 어색했던 침묵이 깨지기 시작했다. 보람은 자신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고향 바닷가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욱은 처음으로 타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지욱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조금 털어놓았다.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왜 편의점 음식만 먹고 살아왔는지, 왜 세상의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왔는지. 그는 자신의 모든 상처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외로움을 보람은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처 입은 두 개의 영혼이 된장찌개 한 그릇의 온기를 통해 서로의 상처를 아주 조금씩 엿보고 위로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지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진심을 담아 보람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진짜 집 밥을 먹은 것 같네요. 그가 막 방을 나서려던 순간 그의 눈에 방 한쪽 구석에 소중하게 놓여있는 낡은 오동나무 상자가 들어왔다. 저건 뭐요? 지우개의 그 무심한 질문에 보람은 상자를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 저건 제 숙제예요.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숙제, 그 한마디에 그녀의 모든 사연이 담겨 있는 듯 했다. 지욱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는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그의 꿈속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 된장찌개를 끓여주었다. 보람 역시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옆방에서 새근새근 잠이 든 저 차가운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 덕분에 아주 조금은 덜 외로운 서울의 밤을 보내고 있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이 두 개의 외로운 섬을 잇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 주었다. 그날 이후 김보람과 한지욱의 어색했던 관계는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피하거나 벽을 치지 않았다. 아침 일찍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서는 보람과 밤샘 작업을 마치고 해를 보러 옥상에 올라온 지욱이 마주칠 때면 어색하지만 작은 미소와 함께 목례를 나누게 되었다. 지욱이 주문한 고양이 사료와 용품들이 도착하면 그는 말없이 보람의 방문 앞에 그것들을 가져다 주었고 보람은 감사의 의미로 자신이 직접 만든 소박한 시골 반찬들을 그의 방문 앞에 놓아두곤 했다. 그들의 옥탑방은 더 이상 차가운 시멘트 벽으로 나뉜 두 개의 고립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사람 사는 온기가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욱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다가 옥상 평상에 앉아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슬픈 눈으로 어루만지고 있는 보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녀가 숙제라고 말했던 바로 그 상자였다. 그녀의 뒷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처럼 위태롭고 외로워 보였다. 지욱은 자신도 모르게 방문을 열고 옥상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그 상자 아주 소중한 건가 봐요.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보람은 놀라 어깨를 움찔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날카로움 대신 조심스러운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네, 저희 할머니의 유품이에요. 숙제라고 했었죠. 지욱이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다면 무슨 숙제인지 들어봐도 될까요? 물론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보람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자신을 향한 어떤 편견도 동정도 아닌 순수한 인간적인 관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서울에 온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졌다.
그녀는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과 이제는 사라져버린 시간의 흔적이라는 책방, 그리고 박옥자라는 이름의 할머니 친구를 찾아야만 하는 자신의 막막한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다. 지욱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요. 내 그 책방이랑 할머니 친구분 내가 찾아줄게요. 아니, 우리 같이 찾아봐요.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보이며 피식 웃었다. 이래 봬도 내가 IT 업계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낡은 주소랑 이름 하나만 가지고 사람 찾는 거, 그게 바로 인터넷이 존재하는 이유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동행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던 두 사람은 밤이 되면 지욱의 방에 모여 함께 단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지욱의 방은 각종 최신 장비들로 가득한 작은 작전실과도 같았다. 지욱은 자신의 모든 해킹 실력과 정보 검색 능력을 총동원했다. 그는 서울시의 낡은 행정 기록 데이터베이스부터 오래된 신문 기사 아카이브, 그리고 헌책방 동호회의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인터넷의 모든 공간을 샅샅이 뒤졌다. 보람은 그의 곁에서 그가 찾아낸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유의미한 단서들을 속가내는 역할을 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옛날 이야기들과 기억의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춰나갔다. 주말이 되면 두 사람은 함께 책방이 있었다던 인사동 거리를 직접 찾아 나섰다. 그들은 인사동의 오래된 가게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시간의 흔적이라는 책방과 주인 박옥자 할머니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는지 셔문했다. 그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떡볶이를 사 먹고 낡은 골목길을 나란히 걸었다. 보람은 지욱의 차가운 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다. 지욱 역시 보람의 순수한 모습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따뜻한 인간미와 삶의 소박한 기쁨을 다시 발견하고 있었다. 그들의 발치에서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나비가 즐거운 듯 꼬리를 흔들며 그들의 주위를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끈질긴 노력에 첫 번째 실마리가 잡혔다. 지욱이 한 낡은 도서평론가의 오래된 블로그에서 결정적인 글을 발견한 것이다. 내가 사랑했던 헌책방. 시간의 흔적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다고 한다. 주인 할머니의 건강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일대를 전부 밀어버리는 재개발의 광풍을 이겨낼 수 없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가게를 처분하고 서촌의 작은 한옥으로 이사해 조용히 마지막 생을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다. 서촌 한옥 그리고 박옥자. 지욱은 그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검색을 시작했다. 그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통신사 가입자 정보까지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찾아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보람에게 돌려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서촌의 한 조용한 골목길에 위치한 작은 한옥의 주소와 그 집의 소유주 박옥자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찾았어요. 보람씨, 지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해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과 흥분, 그리고 곧 진실과 마주하게 될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공동의 추적은 마침내 그 끝을 향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문을 함께 두드리는 일뿐이었다. 그 문 너머에 어떤 진실이 그리고 어떤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김보람과 한지욱은 약속이라도 한 듯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옷차림으로 서촌의 낡은 골목길을 함께 걷고 있었다. 보람의 손에는 할머니의 유언이 담긴 낡은 오동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곧 진실과 마주하게 될 긴장감과 설렘으로 복잡하게 뛰고 있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지도에 표시된 주소지 앞에 멈춰 섰다. 그곳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아름다운 한옥 한 채가 고즈넉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집의 대문 앞에는 시간의 흔적이라는 낡은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한번 마주보고 결심한 듯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책방 안은 오래된 책과 종이 그리고 옅은 묵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만 권의 책들이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며 석에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책방의 가장 안쪽 창가 자리에는 백발이 성성한 한 할머니가 돋보기를 쓴 채 낡은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조용히 넘기고 있었다. 저 계세요, 보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세월의 모든 지혜를 담고 있는 듯 깊고 따뜻했다. 어서 오게. 젊은이들이 이런 낡은 곳은 어쩐 일인가. 보람은 할머니의 앞으로 다가갔다. 혹시 박옥자 선생님 맞으십니까? 그런데만 내가 박옥자일세. 보람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자신의 할머니 김영희의 이름을 꺼냈다. 저는 김영희 할머니의 손녀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상자를 선생님께 꼭 전해드리라고 유언하셨습니다. 김영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옥자 할머니의 평온했던 얼굴이 파도처럼 일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6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그리움과 슬픔이 동시에 차올랐다. 영희가, 내 친구 영희가 결국 갔구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람이 내민 오동나무 상자를 건네받았다. 그녀는 두 젊은이를 안쪽의 작은 다실로 이끌었다. 세 사람은 낡은 찻상 앞에 마주 앉았다.
박옥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오동나무 상자를 어루만지기만 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60년의 세월이 담긴 낡은 흑백 사진 몇 장과 빛바랜 손수건, 그리고 파란 리본으로 묶인 두툼한 편지 뭉치가 들어있었다. 박옥자 할머니는 가장 먼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앳된 두 소녀가 서로 어깨동무를 한 채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게 나와 내 할머니의 18살적 모습이란다. 그리고 그녀는 편지 뭉치를 집어들었다. 이것은 내 할머니가 서울로 떠난 후 내게 보내왔던 편지들이야. 우리가 헤어져 있던 모든 시간의 기록이지. 박옥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보람이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던 할머니의 진짜 인생 이야기였다. 편지 속의 할머니는 그저 평범한 시골의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작가를 꿈꾸던 재능 많고 열정 넘치던 문학 소녀였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위해 서울로 상경했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남자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집안의 반대는 거셌다. 결국 그녀는 남자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를 떠나야만 했다.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는 이미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 보람의 어머니가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와 미혼모라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홀로 견뎌내며 딸을 낳고 키웠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모두 접어야만 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자신의 딸과 손녀 보람이가 자신과는 다른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었다. 편지에는 평생을 단 한 사람만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애절한 사랑과 그리고 딸과 손녀를 향한 끝없는 희생이 눈물겹게 담겨 있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보람과 지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 박옥자 할머니가 마지막 편지를 집어들었다. 이것이 내 할머니가 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란다. 옥자야, 잘 지내니? 나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단다. 내게 한 가지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내 손녀 보람이가 그 아이의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만나는 것이란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평생을 사랑했던 그 남자 한지욱의 아들이거든. 그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보람과 지욱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지욱의 아버지, 보람의 할머니가 평생을 사랑했던 바로 그 남자, 두 사람은 서로를 믿을 수 없다는 충격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인연이 이렇게 슬프고도 깊은 과거의 시간 속에서 연결되어 있었다니. 지욱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왜 그토록 보람에게 끌렸었는지. 그녀의 모습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그 여인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보람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그 위대한 사랑의 결실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앉아 있다는 이 기적 같은 사실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 사람은 낡은 책방에 고요한 다실 안에서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웃었다. 6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두 여인의 우정과 한 남자의 지고지순한 사랑, 그리고 그 모든 운명의 실타래가 마침내 하나로 이어지는 기적의 순간이었다. 보람은 마침내 할머니의 마지막 숙제를 끝마쳤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숙제의 끝에서 자신의 뿌리를, 그리고 이 차가운 도시에서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새로운 할머니와 세상 가장 특별한 인연을 가진 한 남자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 그녀의 뜻밖의 행복은 그렇게 가장 슬프고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서촌의 낡은 책방, 시간의 흔적에서 6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진실과 마주한 그날 이후 김보람과 한지욱의 세상은 새로운 의미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다. 보람은 더 이상 고향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서울에 자신의 새로운 뿌리를 내리기로 결심했다. 박옥자 할머니의 낡은 책방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곳은 더 이상 잊힌 책들만이 잠들어 있는 조용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쌉싸름한 책 향기와 구수한 전통차의 향기가 어우러진 시간의 찻집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보람은 할머니에게서 전해 내려온 비법을 이용해 건강에 좋은 전통차를 끓였다. 그리고 작은 과자들을 직접 만들어 팔았다. 지욱은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책방의 홈페이지와 SNS를 만들어 이 작고 아름다운 공간을 세상에 알렸다. 박옥자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두 젊은이의 활기찬 모습을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세 사람과 한 마리의 고양이 나비, 그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도 더 단단하고 따뜻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지욱은 크게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만의 성에 갇혀 세상을 향해 가시를 세우던 차가운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보람과 두 할머니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잊고 살았던 사람의 온기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배우게 되었다. 그는 자신을 짓눌렀던 대기업의 프로젝트를 미련 없이 그만두었다. 그리고는 자신만의 작은 회사를 차렸다. 그의 새로운 꿈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처럼 도시에 사는 외로운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따뜻한 소셜 앱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차가운 코드로 사람 사이에 벽이 아닌 다리를 놓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보람과 지욱의 사랑도 깊어졌다. 그들의 사랑은 불꽃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온돌처럼
은은하고 따뜻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고 이해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서로의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어느덧 첫눈이 내리는 겨울의 초입, 시간의 찻집 안은 창밖의 추운 날씨와는 달리 따뜻한 온기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보람은 손님들에게 갓 끓여낸 대추차를 내어가고 있었다. 지욱은 새로 들어온 헌책들을 석에 정리하고 있었다. 박옥자 할머니는 창가의 흔들의자에 앉아 나비와 함께 평화롭게 졸고 있었다. 보람은 문득 그 모든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서울에 처음 도착했던 그날을 떠올렸다. 거대하고 차갑고 무심했던 도시. 그 속에서 그녀는 얼마나 외롭고 막막했던가. 그녀는 그저 할머니의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 이곳에 왔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결국 이 도시에서 찾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가 찾은 뜻밖의 행복이란 거창한 성공이나 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 작고 낡은 찻집 안에 모두 들어있었다. 자신을 친소녀처럼 아껴주는 새로운 할머니, 자신의 상처를,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한 남자, 그리고 할머니의 슬픈 사랑의 역사를,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지켜봐주는 이 따뜻한 공간. 그녀는 서울이라는 낯선 세상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변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이 차가운 도시의 한복판에 자신만의 작고 따뜻한 세상을 직접 만들어낸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바로 그때 지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생강차 2잔이 들려 있었다. 무슨 좋은 생각해요. 아주 예쁜 미소를 짓고 있네. 그냥요. 보람이 웃으며 대답했다. 이곳에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펑펑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눈은 이 차가운 도시의 모든 상처와 슬픔을 하얗게 덮어주고 있었다. 한 시골 소녀의 길고 외로웠던 성장기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앞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따뜻하고 행복한 새로운 이야기의 첫 페이지가 이제 막 펼쳐지고 있었다.